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근육이 좀 있으신가요? 똑같냐? 네, 어쨌거나 이 몸에 근육이 있어야 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큰 탈 없이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의 근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의 근육 말고 마음의 근육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몸의 근육을 만들려고 하듯이 이 마음의 근육도 만드셔야 합니다. 몸에 만약에 근육이 붙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충격이 와도 다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허리 같은 경우, 이 허리의 이쪽에 이제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살짝만 무거운 걸 들어도 삐끗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고생할 수 있지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도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마음의 근육은 어디서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대처했을 때 이럴 때 좀 더 현명하게 버틸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근육 한번 또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조선의 그 정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뭐 태조, 태종, 세종 쭉 이어져서 성종 걸치면서 시스템이 정비되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조선 전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은요, 네,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조직은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 중앙행정조직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죠, 여러분들? 네,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 6부 체제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딱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의정입니다. 두 번째 누군지 아세요? 좌의정, 우의정? 누굴까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한 겁니다. 좌의정입니다. 그 다음이 우의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시대는요, 좌측이 우측보다 항상 서열이 높은 곳에 있어요. 좌상우하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더 높이 쳐줍니다. 예,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들이에요. 예, 의정부. 그래서 그냥 이 재상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의정부 서사제. 재상들하고 이야기 안 할 거야. 육조직계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복수 한번 해볼까요? 육조직계제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였죠? 태종과 세조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육조는요, 이호, 예병, 현공, 이건 지금의 행안부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또 법무부라든지 또는 건교부라든지 이런 부서예요. 이름만 달라질 뿐이 똑같습니다. 다 정부가 돌아가는데 다른 색다른 부서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사람 사는 일은 똑같다니까. 그죠? 이름만 좀 다를 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조직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조직들이 왕권을 좀 견제하는데 그 활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먼저 왕권 강화입니다. 자, 6조 직계제 태종과 세조 때 활용되었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이거겠죠. 승정원. 자, 승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왕의
비서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의 비서 기능을 한다. 승정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승정원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은대라고도 부릅니다. 은대 또는 이제 후원이라고도 불렀죠. 여러분들 요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옥당은 뭐였죠? 옥당은 홍문관. 네, 홍문관을 부를 때 옥당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은대, 후원, 네, 승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 관리들, 제일 높은 사람들, 도승지, 승자, 네, 승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면 돼요. 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도승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금부, 의정부가 아닙니다. 의금부입니다. 이 의금부는 반역과 역모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곳이야말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기구가 되겠죠. 이것은 역무이호입니다. 내가 직접 진국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어찌 본다면 왕을 견제하는 세력들을 잡아들여서 정말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금부는 왕권 강화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금부도사 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세종은요, 재상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상들의 어떤 사인이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사가 있습니다. 3사. 자, 요 3사는요, 고려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고려 3사와 조선 3사는 완전히 기능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려 3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회계 기능만 담당한다면 조선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비판 기능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볼게요. 뭐 사간원, 대사관, 사헌부, 대사헌, 뭐 홍문관, 대제학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사간원은 말대로 간하는 곳이에요. 간쟁하는 곳이에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목을 치시옵소서 먼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죠? 예, 사간원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좀 많이 스트레스 주는, 왕 스트레스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사간원 같은 경우에는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문하부 낭사, 그 문하부를 이제 의정부로 집어넣고 거기 있는 낭사를 분리시킨 거예요. 낭사를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그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 기능은 전반적으로 또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사용된다고 제가 앞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증을 담당하고 있고요. 태종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헌부는요, 대사헌, 감찰 기능. 이건 이제 일종의 관리들 감찰하는 검찰도 되겠고 감사원도 되겠고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간원과 사헌부의 그 뭐라 그럴까? 조직의 기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 분위기가 달랐다 그래요. 사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출퇴근 시간도 뭐 그렇게 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분위기. 뭔가 조직이 좀 느슨한 분위기. 옷도 그냥 헐렁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 여기 반면에 사헌부는요, 정말 깔끔하게 옷 쫙! 선후배지간의 어떤 그런 위계 딱! 출퇴근 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간원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에 너무 꽉 끼어져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분위기상 쉽지가 않잖아요. 헐렁하게 내 마음이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간원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고요. 대신 사헌부는 지금의 검찰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면 검찰에 다니시는 분들 옷 색깔이 대부분 비슷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검은색이나 또 네이비 양복을 입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의 조직 위기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윗수는 다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여기 사관원 사원부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을 우리는 대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대관이다. 자, 그리고 홍문관. 제가 이제 옥당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문관, 옥당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홍문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종 때 만들어져 주로 경연을 담당하는 왕과 토론하는 그런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홍문관이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3사의 기능들이 있다. 요 3사를 장악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사림들이었다. 그러니 이 사림들이 훈구를 치고 들어오니 훈구가 애들을 가만히 냅둘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때렸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무갑기을 사화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서울시, 서울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성부라고 불렀고요.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은 바로 역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조선하면 실록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록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 제작하고 관리하는 그런 곳들이 바로 이 춘추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예 할 때 이 장내원은요, 노비와 관련된, 왜냐면 노비는 이 당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또는 증여, 상속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물건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뭔가 소송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사실이죠. 사람을 이렇게 물건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 이제 노비들을 관장하는 장례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성균관은 여러분들 중앙교육기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이 있다. 의정부 6조 체제 속에서 3사, 그리고 의금부와 승정원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역할들이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이성 육부 체제에서 조선의 의정부 6조 체제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까 지금 중앙이 의정부 6조 체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은 이렇게 8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8도. 자, 8도 체제인데요.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시대 때 여러분 지방행정 조직은 어떻습니까? 고려는 5도 양계였습니다. 행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 5도였고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 양계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일원화, 행정, 군사 나누지 않고 일원화, 8도 체제로 되어 있다. 8도 사나이. 네. 왜 굳이 이런 노래를. 네, 그 8도. 네, 조선시대부터 이었던 그 8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경상도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전라도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네, 경상도,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 전라도,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 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예. 평안도, 평양과 안주를 따서 평안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8도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8도에서 이제 일원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자, 전국을 8도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8도를 관장하고 있는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관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려시대 5도, 여기는 안찰사가 파견됐죠. 조선은 관찰사가 파견돼요. 그런데 조선의 관찰사와 고려의 안찰사는 조금 달라요. 조선의 관찰사는 좀 더 파워! 힘이 셉니다. 네, 힘이 세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네, 딱 정해진 곳에 딱 튼실히 딱 받고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찰사가 있는 곳을
이 관찰사 감사라고도 해요. 감영이라고 합니다. 감영. 예, 감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누구를 감사할까? 누구를 이제 감시도 하고 점수도 매기고 누구를? 바로 수령을. 예, 그 지역의 수령들. 이 수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또라 그래요. 사또. 그래서 이 수령들을 관리하고 점수를 매기고 예, 승진 점수 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관찰사가 하니까 그 사또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령이 어디에 파견될까요? 팔도 밑에 있는 부목군현. 뭐 이 부목군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서울시가 있겠고 뭐 무슨 구가 있겠고 무슨 동이 있겠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또는 국방상 요지, 중요한 곳 이런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목군현, 뭐 부에 파견된 수령은 부사, 목에 파견된 수령은 목사, 군에 파견된 수령은 뭐 군수, 뭐 현에 파견된 그 수령은 뭐 현령, 뭐 이런 식으로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그 다 통칭해서 그냥 사또라고 불러도 됩니다. 네, 다 사또라고 불러도 됩니다. 일반적 사또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수령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수령 칠사라고 합니다. 예, 수령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정과 사법과 군사를 모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지금 뭔가 억울한 게 생겼어. 그러면 서울시장, 제가 서울시에 있으니까 제가 서울시장에게 가서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저는 법원에 가서 소송 겁니다. 제가 왜 시장을 찾아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행정만 하는 거예요. 사법 기능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걸 같이 했다고요. 사또가 행정도 하고 판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면 군대를 이끌기도 하고 이런 행정, 사법, 군사의 기능을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칠사 중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걷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노총각, 노처녀들을 빨리 장가 시집 보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을에 노총각, 노처녀가 많다. 이거는 점수 마이너스. 승진 안 돼. 그 당시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은 한 20살. 뭔 소리야? 왜냐면 조선시대는 14살, 15살이면 장가 시집을 가야 되거든요. 20살 때 장가 시집 못 갔다? 이건 국가의 우환입니다. 조선시대는 되게 빠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0살인데 장가나 시집을 못 가면 여기 사또가 난리가 난 거야. 이걸 어쩐단 말인가. 빨리 이 처자들을, 이 총각들을 빨리 장가 시집을 보내도록 하여라. 안 가?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와 면담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시집 보내지 않고 장가 보내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오? 혹시 쌀? 옷? 옷감? 이런 거 그럼 주기까지 합니다. 네, 결혼 비용으로 그런 걸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의 20, 30대 그 정책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수령 칠사는 그런 일들에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장가 시집들 잘 보내고 뭐 그런 것들 그 마을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7가지 일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찰사나 수령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모두 파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사또가 파견된 지역, 수령이 파견된 지역이 일부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성종 그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해서 고려 최초로 지방관을 보냈잖아요. 일부에만 보냈다고요. 그런데 조선시대 와서는 이제 전 지역에 지방관들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방관 굉장히 조선시대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 임기가 있어요. 3년, 6년 이런 임기가 있어요. 그리고 상피제. 이건 뭐냐면 서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 사또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인지 아시죠? 아는 사람이 파견되면 그 지역에 아는 사람들과 꿍짱꿍짱 돼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파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서울 출신인데 내가 제주도에 내가 사또로 파견됐어. 이건 뭐 말부터가 잘 안 통해. 그러면 이 밑에 이 수령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향리거든. 향리들이 얼마나 수령을 무시할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어쨌건 간에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임기제와 상피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냥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조선은 부정과 비리가 너무 많았다 뭐 이런 어떤 그 단편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조선은 여러분 500년이에요. 여러분 한 왕조가 500년까지 간 왕조가 세계에서 이렇게 손으로 꼽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망한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더 무능해 보이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어 뭐 헬조선? 조선은 되게 조선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어이없어 할 거야. 헬조선이라니.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간 나라예요. 대한민국 아직 5분의 1도 까지 못했어요. 여기 비하면. 그 조선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500년이라는 시간이 갔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었던 건데 저는 바로 이런 조직들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화시키려고 나름대로 깨끗해지려고 시스템을 갈고 닦으려고 계속해서 연마하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조선에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전부 다 파견되다 보니까 이제 향리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령이 전국에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그 지역의 향리가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관 이제 수령들이 다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향리들은 이제 꼼짝없이 이 사또에게 꽉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향리의 권한은 좀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이 관찰사나 수령 이런 사람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들이야.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그 지역이 딱 파견되면요. 그 지역에 양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실세들이겠지. 그죠? 그들을 이제 우리는 사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살인들, 사족들 중에서 많이 나왔겠죠. 사족들이라고 하는데 이들하고 분명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팽팽한 대립도 있겠죠. 왜냐면 이들은 중앙에서 왕의 명을 전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고 이들은 그냥 자치적으로 그냥 냅둬 우리 알아서 살게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네, 보여지는 모습은 그걸 거예요. 협조하는 모습일 거예요. 도와주는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를 잘 들어가 보면 약간의 긴장감도 분명히 있겠다. 자, 왜냐면 사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의 어떤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자, 요건 제가 앞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족들이 지방에 낙향해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 요소들이 바로 유향소와 서원이 향액이 있더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향촌에 있는 기구란 뜻이에요. 여론을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당연히 이것을 중앙에서는 견제하고 싶겠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또 경제소, 서울경자예요. 서울에 있는 기구 해가지고 유양소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늘 동향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뭔가 이게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했던 나라예요. 너무 한쪽에 기울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항상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유향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향소에서 향회를 주관을 하는데 요 향 안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마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인 유지들이 되겠죠. 향촌에 있는 안이라고 하는 건 리스트라는 얘기예요. 리스트. 여기 이제 뭐 최태성 누구 홍길동 뭐 이렇게 이제 양반 그 지역에 그 사족들이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겠죠. 그죠? 이건 향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이 있습니다. 예, 서원이 있는데 서원은 여러분들 교육과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향촌의 그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의 지방에 있는 뭐 지방대학교 또는 뭐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서원은 그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약이 있습니다. 향약은 농민들을 통제하는 곳, 향촌에서 지켜야 될 약속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앙에서 파견되었던 관찰사 수령들이 운영을 하되 그 지역에 있는 사족들의 어떤 협조를 받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대신 향리 역할은 고려에 비해서 약해졌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 지방은 이렇게 8도 체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중앙과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이 어떻게 임명이 되었는지 임명을 하려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뽑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선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관리 선발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니 해도 조선은 과거의 나라예요. 조선은 과거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이건 이제 예조에 담당하겠죠, 예조. 이호, 예병, 현공, 예조, 이제 교육부, 뭐, 그런 쪽이 되겠네요. 예조에서 담당하는 곳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습니다.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는데, 문과는 여러분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도 볼 수 있고, 중인도 볼 수 있고, 일반 백성도, 농민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보기는 어렵겠죠. 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거 하려면 공부에 올인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전반적으로 양인 이상이지만 주로 공부할 수 있는 양반집 자제들이 주로 시험을 받겠구나. 이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 문과 응시를 못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서얼이나 제가녀의 아들입니다. 자, 서얼은 누군가요? 서얼은 바로 첩의 자식이죠. 서자, 양인첩의 자식, 얼자, 천민첩의 자식. 그래서 합쳐서 서자, 얼자 합쳐서 서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홍길동이 했던 문구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 아빠는 그 사람인데 왜냐면 엄마가 첩의 자식인 거라.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문과 응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문과 응시를 봐야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거야. 또 놀라운 거. 제가녀의 아들도 이 문과 응시를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부의 제가를 실질적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아니 어느 엄마가 그래 나 남자 사랑해. 나 근데 남편 죽었는데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하고 말고 그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선은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를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문과 응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조차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 자식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선택하기는 쉽지 않겠죠. 조선시대.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좀 중요시하기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니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게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녀의 아들은 장가를 못 가도 이건 지금 성종 때 만든 거 성종 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어서 여성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그 동학농민운동 때 폐정개혁안에 과부의 제가를 허하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과부의 제가를 허하라. 그리고 그게 이제 시행된 게 1차 가보개혁 때 과부의 제가가 오케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이런 악습이죠. 근데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악습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또 이게 당연함으로 여겨졌겠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과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과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고려 시대와의 차이점이겠죠. 고려 시대는 문과가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다? 고려는 거의 에브리데이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예, 그 문과 시험장이 곧 전쟁터입니다. 워낙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문과를 응시하지 문과가 없었는데 조선시대는 문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조선시대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1592년 임진왜란 벌어질 때까지 큰 전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예, 문과는 필요했을 겁니다. 군인들을 계속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대신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디 감히 승과가 있겠습니까? 고려시대 승과가 있었죠.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승과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인들, 전문 기술직들을 뽑는 잡과가 있더라.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게 과거 시험인데 조선은 철저하게 이 과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발전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사 발전의 기준은 뭐냐면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느냐가 저는 발전의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는요, 어쨌건 간에 그 문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은 좀 더 열려 있는 것이죠. 과거 시험 해가지고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좀 더 중시하는 거죠. 고려시대는 신문이 좀 더 중시됐다면 조선시대는 실력이 좀 더 중시되는 것이고 그 실력이 바로 내 자유의지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가 좀 더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사회는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 시험 말고요, 여러분들 천거도 있어요. 추천제. 예, 추천제. 요 대표 중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바로 무갑기을 기묘사화의 어떤 그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던 조광조.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조선의 3대 개혁 조광조, 김욕, 흥선대원군 그 조광조가 바로 지방에 있는 사족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명한 어떤 그런 그 인재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혈량과 이건 일종의 추천제입니다. 전하, 이 전라도 광주에 아주 훌륭한 인재가 있사옵니다. 지금 초야에 묻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등용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추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이 문음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이건 음서예요. 고려시대 음서예요. 조선도 역시 이런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려의 음서는 5품 이상 적용되었죠. 근데 이제 2품 이상으로 이 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음 출신들은요 고위관직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조선의 힘이고 이게 조선의 분위기라니까. 조선은 철저하게 실력을 따지는 그런 나라였다. 고려시대에 비해 좀 더 상대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문음이라는 제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도 있어요. 취재. 요거는 이제 기술직과 관련된 건데 하급 관리 뽑을 때. 하급 관리에서 예를 들면 뭔가 뭘 만드는 직을 뽑아야 되는데 뭐 굳이 이론 시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걸 잘 만들면 뽑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취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관리들 선발해 가지고 중앙의 의정부 6조 체제 그리고 지방의 8도 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 조직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 자, 군사 조직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양인 개병과 농병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양인은 무조건 군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개병지잖아요. 남자들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도 남자들 다 군대 간다 보시면 돼요.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뭐 양반이라든지 물건에 해당하는 노비들은 안 가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조선시대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유재산이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 남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개병의 원칙이고요. 농병일치, 농사를 지으면서 군대 일을 하는 농병일치. 의무병제도입니다. 의무병제. 지금은 똑같아요. 의무병제도.
그 시스템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냐면 중앙군은 5위 체제고요. 지방군은 영진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요게 이제 나중에 후기에 가면요. 5군형과 소구군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5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동서남북 가운데 하면 5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위치적으로 나누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은 이제 5위 체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비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잡세군이 있었어요. 잡세군은 뭐냐면 이 5위 체제, 중앙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향리라든지 노비들,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물건이니까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비군적 성격으로 편성은 해놓은 거야, 편성은. 애들을 이제 다양하잖아. 이 사람들은 중인이고 이 사람들은 청민이고 다양한 색깔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잡색, 막 색깔이 막 섞었다 해서 잡색군. 예비군적 성격. 실제로 어떤 정규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5위와 잡색군이 있었고 지방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경선 여기 이제 영, 국방요충지 그리고 영과 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방어 체제. 이걸 진관 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방어 체제로 그 지역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선은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봐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바로 조선의 군사 조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이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중앙은 의정부 6조, 지방은 8도 체제. 여기 이제 과거, 문과, 무과, 잡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재를 집어넣고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세팅이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까요? 그 내용도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